네, 외신입니다. 현예술 여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넘겨받아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외신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주 동안 저희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외신 탑5 먼저 5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 기사는요, 아시아 부자들의 정크본드 사랑이란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최근 3년간 아시아 지역 대형 투자자들이 매입한 고수익 채권 규모가 약 170억 원에 달해 3년 전 매입 규모의 2배가 넘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난달 12일 고점을 찍은 후 현재까지 20% 이상 급락했지만 같은 기간 아시아 정크본드 수익률은 0.7% 상승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높은 이자 소득을 원하는 아시아 부자들이 앞다퉈 정크본드 매입에 뛰어들고 있으며 투자은행들이 채권 발행 시 막대한 현금 보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죠. 네, 옛날엔 이런 목적으로 소위 그 페니스탁, 정크 스탁이죠. 맞습니다. 정크 주식 많이 했었어요. 다 잃었어. 여전히. 네, 여전히. 난 성공하는 적이 없다니까. 네. 그러면 4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기사는요, 그리스 사태로 빛을 발하는 폴란드란 제목의 마켓워치 기사였습니다. 올 들어 힘을 잃었던 폴란드 채권 시장이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오름세를 보였던 10년 만기 폴란드 국채금리는 꾸준히 하락세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도 대거 몰리는 중인데요. 폴란드는 GDP의 60%를 내수 시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타격이 적고 EU 회원국이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자체 통화, 지워티를 쓰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기사는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3위 기사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3위 기사는 그렉시트 시 독일 손실액이 110조 원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독일 정부에 자문하는 IFO 경제연구소가 독일의 그리스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을 880억 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110조 원이 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S&P는 906억 유로, 약 113조 원을 예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독일이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이긴 하지만 높은 세입으로 인해서 재정이 넉넉한 데다 그리스 채권의 만기도 한참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파산 상태에 처하더라도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는 것이 세 번째 구제금융보다 독일에 더 적은 손실을 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게 독일이 보니까 알려졌듯이 여기도 규모 자체로만, 절대 규모 자체로만 보면은 최대 채권국이 맞는데 GDP나 이런 거 대비하면은 최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리고 GDP는 3% 정도. 얼마 안 되고 나오더라고요. 워낙 또 버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제일 끝에도 나왔듯이 한 번 더 구제금융에서 돈 빌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금 있는 거 털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뭐 채무 차감을 해주는 건 그런 식으로 떨어내기 하면은 어차피 2년 전에도 PSI 하면서 70%를 탕감을 해주는 상태잖아요, 사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독일이 사실은 유로화를 쓰게 되면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인데 자기네 그 유로 전체를 자기네 시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시장, 그리스라는 하나의 이탈로 인해서 그 시장이 균열이 가는 게 독일 입장에는 그게 제일 찜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또 그리스보다 못 사는 동유럽 국가들은 왜 자꾸 쟤네만 탕감해주냐는 약간 반발성 발언들도 좀 있고요. 원래 그 헤어컷 비율이 어떻게 됐었어요? 예전에 70% 그때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100원 있으면 70원으로 간 거예요? 100원 있으면 30원으로 간 거예요? 30원. 30원. 아니, 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110조가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건 110조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독일 국가 GDP가 한 200조 될 거예요. 저기 그리스. 네. 한 200조 될 거예요. 거기가 인구 1000만에 3만 달러 갈 때 3천억 달러 규모였거든. 근데 지금 3만 달러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200조, 300조 정도가 GDP인데 도대체 빚을 얼마나 졌다는 얘기야 도대체. 그리스 혼자 가지고 있는 게 110조면. 국가 황당한 나라네. 정부 빚만 GDP의 150%로 알고 있고요. 민간 빚까지 합치면은 뭐.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우리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 혈압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 얘기하시다가. 아니 요즘 다 그리스 얘기만 나오니까. 네, 그러면 2위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기사는요, 그리스가 유로엔 채권이자 5억 엔을 예정대로 지급했다는 니온게이자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난 3일 엔화 표시 국채의 이자 5억 엔을 일정에 맞춰 지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말 EU의 그리스 금융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기관 투자자와 개인 등 민간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첫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한편 그리스는 7월 10일과 14일 각각 20억 유로 단기 국채 만기와 일본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발행한 엔화 표시 채권 110억 엔 상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리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EU와의 재협상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환 연체가 시간 문제라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뭐 두 번째도 계속 그리스 얘기라서 계속 얘기하면은 네. 예, 혈압이 오르실까봐. 얘기하세요. 내가 얘기할까? 예, 하시죠.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까? 폰지 사기 알죠? 우리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하죠. 예. 그 고금리 이자 꼬박꼬박 줍니다. 나중에 원금을 안 줘요. 넘어가죠 이제.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클릭수가 가장 많았던 1위 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기사는요, 22 양적 완화 대상에 국영기업의 채권이 포함됐다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였습니다. 22가 내년 9월까지 1조 1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매입 대상에 유로존 국영기업의 기반시설 기업들을 추가하기로 밝혔습니다.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로존 회원국들의 기반시설 기업의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3월 시작한 월 600억 유로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그동안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와 EU의 공공기관 채권, ABS와 커버드 본드에 국한해서 매입해왔었습니다. 기사는 22의 양적 완화가 그렉시트 발생 시 전염 위기를 막을 핵심적인 수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위 기사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집중 토크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네. 소개해드렸던 기사에서 이 22가 양적 완화의 그 매입 대상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이곳의 자금력이 과거보다 많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집중 토크에서 얘기해 볼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 22의 위기 대처 능력이 지금 이제 패드만큼 커져서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가 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 시장에 차분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차분한 시장 반응, 22의 역할이 커진 덕분이란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였습니다. 그리스 국민 투표 후에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그 증시가 한 1에서 2%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투표 후에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그 남유럽 국가들 금리는 올라갔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독일이나 이런 그 주요국들 금리는 내려가면서 예전에는 그 2011년, 12년 재정위기 터졌을 때 그 스프레드가 벌어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 좀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 일단 요번에도 문제가 터지고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스프레드가 확대는 많이는 안 되고 있고요. 그 채권 시장 역시도 아까 기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식 시장만큼 차분한 움직임을 보였나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그러니까 12년, 13년에 이제 남유럽 사태라든지 그렉시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절대 금리 수준도 좀 높은, 지금보다 높은 편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가장 심각했던 게 사실 그리스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지역으로 이제 전염 효과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그 정도의 전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고 있고, 여차하면 뭐 그리스만 도마뱀 꼬지처럼 잘라내는 되지 않느냐 논의까지 나오고 있고, 아까 여기 이 기사 내용대로 22가 이제 작은 공급자 역할을 QE로 이미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또 OMT라는 그 구제금융 시스템을 22가 또 작동할 수 있는, 그 유럽 EU 집단에서 또 작동할 수 있는 수단까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금융시장 불안도가 적고, 금리 하락폭도 이번 주에는 한 20bp 정도? 독일 금리와 미국 금리가 그 정도 낙폭이었으니까 과거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금융시장 불안이 많이 확산됐다라고 비교하기에는 뭐 적은 것 같습니다.
그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할 때 그리스의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겨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위기가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시각의 어떤 기사나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의견은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처럼 그 시장이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근거로 꼽았던 게 그 ECB의 역할이 커졌다라는 그 분석은 조금 색달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과거에 비해서 실제로 ECB의 역할이 커졌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원래는 뭐 EU 규약이 엄격하게 돼 있어가지고 재정 적자는 3%, 뭐 정부 부채는 60% 이상을 뭐 시키면 임시로 얼마 연장하고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고 이런 식이 되고, 또 그 채권 정부 부채 직접 인수도 모네타이제이션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ECB가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못할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 그 이후로 그 틀을 이제 편법이라고 하나요? 뭐 세컨드리 마켓에서 사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신뢰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스 국민 투표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 국민 투표를 하고 그 이제 FOMC 뭐 이런 데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늦어질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 사태가 미국 금리 인상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연준도 확실히 예전하고 달라진 게 2012년, 13년이나 버냉키 쇼크 때도 해외를 별로 우리는 미국 중앙은행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그리스도 좀 유럽도 신경 쓰고, 또 유럽도 유럽이지만 또 뒤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중국도 이머징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연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에 외신을 보면 반응이 상당히 많이 갈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 이전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관망 자세?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막상 국민투표 결과가 반대로 나오게 되니까 유로존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경계심,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을 거다.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조 차이가 영국과 미국이라는 그렇죠. 그 국가의 어떤 시선이 들어가서 그런 걸까요? 입장차가 거기에 또 반영이 네. 됐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영국에 유럽에 가깝게 있으니까 좀 더 위기를 느끼는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뭐 받아가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 본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빚을 많이 낼 수도 있다라는 놀라움도 있지만은, 요즘 그리스 보고 드는 생각이요. 빚을 내려면 이렇게 확 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채권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같이 이렇게 뭐 넣어줬고 나줬고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용어로는 대마불사고, 그 사람들 용어로는 BJR. 그리고 BJR 뭔지 알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얘기 드리면, 미국은 지금 어차피 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유로화가 지금 약세 쪽으로 또 흐르는 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미국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꼈고, 1분기 기업 실적들도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렀었는데, 아무래도 그리스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흐르는 게 미국 경제에 그렇게 유익한 쪽에, 특히나 통화 가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또 차이점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가서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우크라이나하고 그리스, 터키 쪽까지 다 동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좀 달래라 이래서 IMF가 갑자기 7월 초에 국민투표 직전에 부채 탕감 안 해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서 그리스 국민들이 용기백백해서 노후를 투표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지 않나 하는 뭐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뭐, 네. 네, 기사 마지막에는
전문가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리스가 물론 문제의 이슈의 중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하반기 실적을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애널리스트 분들, 연구원님들 생각하실 때 하반기에 그리스 이슈 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자체는 별로 안 크죠. 뭐 GDP도 적고 전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스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11월에 스페인 총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리스처럼 이제 포데모사라고 이제 거기가 시리자처럼 나서면은 그러면 스페인은 다르거든요. 그리스랑 다르고 그리고 이 와중에 뭐 브렉시트도 지금 뭐 영국도 뭐 나가니 많이 그러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프고 아까 먼저 가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일요일 날 계속 어떻게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님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채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쪽에 민감도가 많이 높은데 어차피 하반기에는 유가 전년에 빠졌던 거에 기저효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들이 또 다시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뭐 그리스 문제가 아니라 뭐 중국 쪽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 같은데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호주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와 맞물려서 엄청 약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올해 하반기에 진짜 이제 채권 시장이 염려해야 될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전환이 마련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요즘 근래에는 그 원자재 가격들 움직임이나 동향들 좀 많이 예민하게 보고 있고요. 그런 쪽이 중국 경제하고도 가장 밀접한 부분. 그래서 만약에 코모디티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건 중국 경제가 그만큼 희망이 없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금 수요 측면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물가가 낮고 경기 모멘텀이 약하니까 금리가 안 오를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건 경제적인 레벨로 보면 유의미하게 오르진 않을 거라는데 동의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그 가계대출이 은행 대출이 8조씩 늘어나면 전체 금융권 치면 거의 월별 10조씩 늘어날 거고 추경도 할 거고 MBS도 계속 나올 거고 은행채도 나올 건데 그걸 누가 어느 레벨에 살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리만 터지고 2009년에도 채권 좀 많이 찍으니까 바로 금리가 올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총수요는 문제가 있었고 부채도 문제가 있었고 뭐 한국은 중국 때문에 수출은 좀 좋았습니다만 그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7년을 가져오는데도 그 와중에도 금리가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눌려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넘겨받아서 이제 뭐 그리스 사태 오늘 이게 그리스 특집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평을 하나만 하면 난 우리 국민들 굉장히 착한 것 같아. 우리 외환위기 때 다 갚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말 다 듣고 하다못해 집에 있는 금까지 다 갖다 팔아서 난 우리 애들 돌반지 다 갖다 팔았어. 애국자식. 빚 갚았잖아요 그때. 금이 없어 이래서 집에. 아니 그리스 애들 뭐라고 우리 다음번에 또다시 우리 금융위기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다음번에 금융위기 또 들어가면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빚 갚지 말고 배째라고 한번 버텨보는 게 우리도 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아. 아니, 우리도 하여튼 뭐 명심하겠습니다. 있어. 명심해 주세요. 네. 저희도 소급 적용을 요구해가지고 좀더 돌려받고 그 방법이야. 네, 채권 에너지의 수다라는 코너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벌써 1년 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12번을 본 거예요 지금 채권 에너지 수다로, 그죠? 네, 앞으로도 이거 계속 잘 봐주시고 우리 회식은 1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